화요일 오후 3시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넥스트젠테크 사무실은 특유의 고요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나른한 햇살이 세련된 화이트 톤의 사무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허밍 소리와 수십 명의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경쾌한 타건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곳은 혁신을 꿈꾸는 젊은 두뇌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IT 스타트업의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 위에서 순조롭게 흘러가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 김민주는 자신의 모니터에서 잠시 눈을 떼고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자신의 팀장 차유진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입사 3개월 차. 그에게 차유진 팀장은 경애와 동시에 난해함의 대상이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긴장감과 전문가의 아우라가 감돌았다. 한 올해 잔머리도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군더더기 없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그녀의 책상은 마치 자로 잰 듯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어 마치 잘 조율된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알파걸이란 저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민주는 속으로 감탄했다. 그녀는 회의 때마다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고 누구에게도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칭찬에도 비판에도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고요한 수면처럼 평온했다. 그 완벽함이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져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팀이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바로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사무실의 자동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바깥의 소음과 함께 이질적인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교향곡에 불쑥 끼어든 불협화음과도 같았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직원들의 타건음도 나지막한 대화 소리도 모두 증발해버렸다. 모든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로 쏠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우두머리였다. 185cm에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몸에 꽉 끼는 저렴한 광택의 검은색 양복은 그의 위압적인 체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짧게 깎은 머리와 험상궂은 인상, 그리고 셔츠깃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용 문신은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은 황철민. 사채업계에서는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남자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의 몸에서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사무실의 쾌적한 공기를 오염시켰다. 어이, 이 대표 어딨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전해. 황철민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저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위협과 무례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건물 경비원 박 기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얼굴에 깊게 펜주름이 그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이 일을 시작한 선량하고 책임감 강한 노인이었다. 실례합니다만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안내 데스크의 성함과 용무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박 기사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규정대로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황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 기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말했다. 할아버지, 좋은 말로 할 때 비켜요. 우리가 찾는 건 당신이 아니니까. 늙으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규정상 먼저 확인을 해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약속은 하셨습니까? 박 기사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자 황철민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옆에 있던 덩치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박 기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아, 씨발,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박 기사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수십 명의 젊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모욕은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사무실 곳곳에서 여직원들의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몇몇 남자 직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풍기는 폭력적인 기운이 사람들의 용기를 앗아가 버렸다. 황철민 일행은 이제 방해물이 없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구둣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불길하게 울렸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거나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무리는 사무실 중앙을 가로질러 대표이사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동선에는 전략기획팀의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철민은 겁에 질린 직원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를 위축시키는 데 익숙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잠시 머물렀다. 사무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여직원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며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려 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침착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황철민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깡이 좋은 년인가? 아니면 그냥 눈치가 없는 건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여직원 약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단순한 공식은 그 의문을 즉시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수많은 겁먹은 회사원 중 하나로 치부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그녀의 책상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거친 발걸음이 일으킨 바람에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가볍게 팔랑거렸을 뿐이다. 그 여자가 바로 차유진 팀장이었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차 팀장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하다못해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민주는 존경심과 함께 아주 미미한 실망감을 느꼈다. 역시 저런 깡패들 앞에서는 전설적인 알파걸 팀장님도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여자일 뿐인가. 황철민 일행은 마침내 사무실의 중앙에 멈춰섰다. 그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무실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 대표, 똥줄 타서 숨었나 당장 안 튀어나와 오늘 이자까지 싹 다 정리하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줄 알아. 협박과 고성이 고요했던 혁신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직원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자신들의 안전한 일상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평화롭던 화요일, 오후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야만적인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에도 차유진의 손가락은 마지막 단어를 입력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막 다음 분기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의 초안을 완성했다. 그리고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황철민의 고함이 사무실의 공기를 장악한 채 몇 초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어떤 이는 책상 밑으로 다리를 떨었고 어떤 이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들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세계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야만적인 힘 앞에 완전히 무력했다. 황철민은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겁에 질린 양들을 둘러보았다. 이 맛에 이 일을 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지배하는 세계의 왕이 된 듯한 기분.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책상부터 한번 엎어볼까. 대표란 작자가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려면 이 정도 소라는 피워야지. 부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가까운 책상으로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그 책상은 입사한 지 갓 1년 된 디자이너의 자리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작은 다육이 화분과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폭력적인 고함이 아니었다. 딸깍하는 아주 작고 기계적인 소리였다. 모든 소음의 진원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차유진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해서 마치 점심 식사 후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팀장님, 제발 나서지 마세요. 그의 마음속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황철민 일행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저 여자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모두가 얼어붙어 있는데 혼자서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차유진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깡패들을 향해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 정수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정수기 앞에 서서 종이컵 하나를 뽑았다. 드르륵 하고 종이컵이 나오는 소리. 그리고 냉수 버튼을 눌렀다. 졸졸졸. 맑은 물이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타고 내려와 종이컵을 채우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컵에 물이 3분의 2쯤 차오르자 버튼에서 손을 뗐다. 모든 과정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보였다. 황철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전현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앞에서 티타임이라도 즐기시겠다. 그의 조롱의 부하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당혹스러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차유진 팀장은 정말로 저 미치광이들 앞에서 물을 마시려는 걸까? 그녀의 강철 같던 평정심이 마침내 부서져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몇몇은 생각했다. 하지만 차유진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돌아서서 마침내 황철민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처럼 혹은 사열을 받는 지휘관처럼 당당하고 절도 있었다. 그녀는 황철민의 바로 앞, 세 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황철민과 160cm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의 차유진. 두 사람의 모습은 극단적인 부조화를 이루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아니, 그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존재였다. 차유진은 손에 든 종이컵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날씨가 더운데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사무실의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 누구도 상상치 못한 대사였다. 깡패에게 물을 권하는 여직원이라니. 이것은 순진함인가?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인가? 황철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험악한 표정이 잠시 풀리며 순수한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끓어오르는 모멸감으로 변했다. 이 계집애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감히 이 불독 황철민을 상대로. 푸하하하. 황철민이 박장대소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박하고 위협적이었다. 야, 이것 봐라. 아주 용감한 아가씨 나셨네.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냐? 아니면 여기가 무슨 다방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는 차유진이 내민 종이컵을 거칠게 쳐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젖은 종이컵이 힘없이 굴러갔다. 차유진의 흰색 블라우스 소매에도 물 몇 방울이 튀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젖은 소매를 잠시 내려다본 후 다시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해결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주십시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미세한 강철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여긴 일하는 공간입니다.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영업방해죄. 그 단어가 나오자 황철민의 웃음이 뚝 그쳤다. 그는 이런 배운년들의 합법적인 단어 사용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무식함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 영업방해, 이 씨발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는 차유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고기 썩는 듯한 악취가 차유진의 얼굴에 그대로 뿜어졌다. 이봐, 아가씨. 회사에서 예쁨 좀 받는다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여자는 말이야.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고 남자들 비위나 맞추면 되는 거야. 어디서 감히 기어 나와서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그의 말은 노골적인 여성 혐오와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녀의 여성성을 공격함으로써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약자를 다루며 터득해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모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차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분석가처럼.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의 반문에 황철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더욱 거친 행동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가르쳐 주는 수밖에. 그래, 내 말이 말 같지 않지. 그럼 이제부터는 몸으로 대화 좀 해볼까. 그는 자신의 크고 두꺼운 손을 뻗어 차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려 했다. 그가 보기에 가냘프기 짝이 없는 그 어깨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이 가짜는 상황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김민주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팀장님, 그의 외침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차유진이 움직였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황철민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먼저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황철민의 손목, 정확히는 뼈와 신경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단단히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췄다. 악! 황철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위협적인 고함이 아닌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 비명은 고통과 함께 극심한 당혹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하얀 매니큐어 하나 바르지 않은 깨끗한 손. 그 손이 자신의 굵은 손목을 쇠붙이 같은 힘으로 옥죄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차유진의 엄지와 검지는 그의 손목 안쪽.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해부학 교본을 보며 누르는 것처럼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이었다.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짜릿하고 불쾌한 통증이 순식간에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유진의 어깨를 움켜쥐려던 그의 손가락이 의지와 상관없이 무력하게 펴졌다. 이 인연이. 황철민은 당황하여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완력에 자신이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건장한 남자 하나쯤은 공깃돌처럼 던져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을 잡은 여자의 손은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힘을 줄수록 그녀의 손가락은 더욱 깊이 그의 살을 파고들며 고통을 증폭시켰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배어나왔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상황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이상이었다. 거구의 깡패가 연약해 보이는 여팀장에게 손목 하나를 잡힌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기묘하고도 불안한 정적이 흘렀다. 김민주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차유진 팀장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곱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홀로 고요했다. 놓으라고. 시발려나. 황철민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다른 쪽 손으로 차유진을 밀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차유진이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각도로 비틀었다. 크악. 이번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황철민의 무릎이 저절로 굽혀졌다. 그는 거대한 몸집이 무색하게 차유진 앞에서 무릎을 꿇을 뻔한 굴욕적인 자세가 되었다. 차유진은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정중함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고와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무리를 데리고 이 건물에서 떠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른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한 황철민의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다.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분노를 조절하던 마지막 퓨즈가 핑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그는 방금 전의 고통으로 저릿한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1분 하하하, 이 미친년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는 더 이상 차유진을 단순한 방해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자존심과 불독이라는 명성에 상처를 입힌 제거 대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뭘 보고 있어? 이 병신들아, 전현 당장 잡아. 하지만 2명의 부하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 그들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들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부하들의 망설임은 황철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차유진을 노려보며 입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으려는 폭력적인 언어의 칼날이었다. 내년 같은 것들은 말이야. 그냥 사무실에 처박혀서 커피나 타고 복사나 하는 게 딱이야. 어디서 남자들 세계에 기어 나와서 잘난 척이야. 얼굴 좀 반반하고 똑똑한 척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봤자 넌 그냥 계집이야. 내가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마. 여자가 어디까지 기어오르면 안 되는지 그 잘난 몸뚱이에 똑똑히 새겨주지. 그의 폭언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여직원들은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여성, 나아가 사회의 모든 여성을 향한 폭력이었다. 김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더러운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공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폭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듣는 것처럼 무감각했다. 아니, 정확히는 무감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전투를 앞둔 지휘관이 적의 포화를 분석하는 듯한 극도의 냉정함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평범한 팀장 차유진의 모습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수많은 특수 임무와 생사의 고비를 넘어온 전사 젠 씨의 눈빛이었다. 마침내 황철민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압도적인 물리력만이 이 굴욕을 씻어낼 수 있었다. 죽었어. 이년아.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차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녀의 멱살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조르고 저 오만한 표정을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뜨리고 싶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흰색 블라우스 깃을 향해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듯 맹렬하게 뻗어나갔다. 안 돼, 팀장님.
사무실 곳곳에서 절박한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시간은 필름이 늘어지듯 느려졌다. 황철민의 분노에 찬 얼굴,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선 핏줄, 그리고 그를 미동도 없이 마주하고 서 있는 차유진의 모습이 모든 이들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이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단순한 위협이나 시비가 아닌 명백한 폭행이었다.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는 순간 문명사회의 규칙이 파괴되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남는 경계선. 황철민의 손가락이 마침내 차유진의 블라우스 깃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차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그 눈동자는 이제 목표를 포착한 저격수의 조준경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흐름을 잃었다. 황철민의 손이 차유진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가던 그 찰나는 모두의 망막 속에서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직원들의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다. 연약한 질서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 무릎 꿇는 듯했다. 하지만 그 필연적인 종말은 오지 않았다. 황철민의 손가락 끝이 차유진의 흰 블라우스 옷깃에 닿기 직전 불과 몇 밀리미터의 간격을 남겨두고 차유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은 눈으로 쫓기 힘든 속도였다. 이전의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게 통제된 것이었다면 이번의 움직임은 오직 생존과 제압을 위해 수만 번 반복된 본능 그 자체였다. 그녀의 오른손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잔상만을 남겼다.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황철민의 오른쪽 손목이었다. 예,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게 훈련된 손날이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오직 전문가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차유진의 손날은 황철민의 손목 바로 아래, 뼈와 힘줄이 가장 취약하게 드러난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아래에서 그의 손목을 받치듯 감아쥐었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크헉. 황철민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분노의 함성이 아닌 신경계가 내지르는 고통의 신음이었다. 그의 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오른팔 전체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퍼져나갔다. 팔 전체의 힘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가며 차유진을 향해 뻗어 있던 그의 손은 목적을 잃고 허공에서 무력하게 떨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차유진은 그의 손목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격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짝 비틀며 황철민의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그의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였다. 이것은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관절 기술이었다. 마침내 황철민의 입에서 제대로 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종이장처럼 휘청거렸다. 손목 관절이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싸움판에서 맞아본 주먹의 통증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가 가하는 정밀하고 파괴적인 고통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이라며 모욕했던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심지어는 승리감조차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
위험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찢어질 듯한 고통보다 더 큰 공포를 황철민에게 안겨주었다. 사무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비명조차 삼켜버린 숨 막히는 정적. 직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있었다. 황철민의 두 부하 역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은 길거리 싸움의 프로였지만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싸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저것은 기술이었다. 사람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살인 기술에 가까운 무엇이었다. 차유진은 황철민의 손목을 꺾은 채 그가 완전히 저항 의지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자 비로소 힘을 풀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벌레를 털어내듯이 황철민은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차유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흐트러진 블라우스 옷깃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어 번 툭툭 털어 정리했다. 방금 전까지 한 남자의 관절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우아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전에 차분하고 정중했던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단호한 목소리였다. 모든 단어는 짧게 끊어졌고 문장에는 어떠한 감정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방금 당신의 행위는 폭행 미수에 해당한다. 법률 용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황철민은 움찔했다. 그녀의 시선은 황철민을 지나 그의 뒤에서 굳어있는 두 명의 부하,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훑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팀장의 시선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며 생사를 결정하던 지휘관의 시선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다시 황철민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차유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사무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세련된 오피스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피와 화약 냄새가 벨 것만 같은 그 이름을 해군 특수 전전단 RDT Divided by Seal 중령 출신이다. 해군 특수전전단 Divided by Seal 그리고 중령 세 개의 단어가 폭탄처럼 사무실에 떨어졌다. 김민주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헉 하는 소리를 냈다. 우다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불가능을 모르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리고 중령이라는 계급 그것은 수많은 장교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수많은 전공과 리더십을 증명해야만 달 수 있는 별 아래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여군. 그것도 UDT 출신 중령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황철민의 뇌는 그 단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UDT 중령 이 여자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가녀린 여자가 하지만 그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의 손목을 파고들던 그 정교하고 파괴적인 기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저 눈빛.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저 모습. 저것은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수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몸에 각인된 진짜배기 군인의 모습이었다. 차유진은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에 가까운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통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절대적인 침묵만이 남았다. 황철민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간신히 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바위 앞에서 오만하게 돌멩이를 던졌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 잘하는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아니, 이미 뽑아버린 것이다. 공기가 변했다. 사무실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재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 팀장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유진 중령이었다. 전직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 지휘관. 그리고 그녀의 진짜 교육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령. 황철민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뇌는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시 작동을 멈췄다. UDT 특수부대, 이 여자가 온갖 의문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손목에 남아있는 생생한 고통과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운은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짧았다. 뒤따라온 것은 지독한 굴욕감이었다. 그는 평생을 힘의 논리로 살아왔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존재, 계집에게, 그것도 수십 명의 샌님 회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명성,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 굴욕을 씻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발 아래 꿀리는 것. 그것만이 훼손된 그의 남성성을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공포는 분노에 잡아먹혔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UDT고 나발이고. 황철민의 목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늘 여기서 되지면 그만이야. 이 미친년아. 그는 더 이상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눈앞의 여자를 부숴버리겠다는 원초적인 파괴 본능으로 가득 찼다. 그는 땅을 박차고 마치 성난 황소처럼 차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일으킨 바람이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의 돌진을 신호로 뒤에서 망설이던 두 명의 부하도 마침내 움직였다. 그들 역시 이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우두머리의 자존심이 꺾인 조직은 와해된다. 여기서 저 여자를 제압하지 못하면 그들의 세계도 끝장이었다. 잡아. 한 명은 왼쪽에서,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차유진의 측면을 향해 달려들었다. 정면의 황소, 그리고 좌우의 하이에나,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직원들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곧 벌어질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선 차유진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시야는 돌진해 오는 황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360도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놈의 발소리, 오른쪽 놈의 거친 숨소리,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그녀의 신경망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생사를 가르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느려졌다. 황철민의 주먹이 그녀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분노가 실린 뼈를 부술 기세의 스트레이트였다. 차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체를 살짝 숙이며 앞으로 반보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황철민의 주먹은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왼손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밀어냈다.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의 방향을 역이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는 합기도와 유도의 기본 원리였다. 자신의 주먹이 빗나감과 동시에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밀리자 황철민의 거대한 상체가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허우적거렸다. 차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그는 처리된 위협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왼쪽을 향해 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달려든 첫 번째 부하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차유진은 회전의 원심력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마치 강철 망치처럼 부하의 옆구리, 정확히는 갈비뼈 아래의 무방비한 연부 조직을 향해 파고들었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의 입에서 끄윽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숨이 막히는 고통,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충격에 그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두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쥔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차유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회전을 멈추고 즉시 반대쪽에서 달려들던 두 번째 부하를 향했다. 놈은 동료가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차기를 시도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길거리 싸움에서나 볼 법한 발차기였다. 차유진은 상체를 뒤로 살짝 젖혀 그의 발차기를 피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발이 낮고 빠르게 마치 채찍처럼 날아갔다. 그녀의 발등이 놈의 지탱하고 있던 왼쪽 다리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딱 하는 뼈와 인대가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가 났다. 악! 지탱 다리를 잃은 놈은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공중에 잠시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자신의 발목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두 명의 부하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채 5초도 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차유진이 다시 몸을 돌렸을 때 휘청거리던 황철민이 겨우 균형을 잡고 다시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죽어. 그는 두 팔을 벌려 마치 곰처럼 그녀를 통째로 부숴버릴 기세로 덮쳐왔다. 차유진은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뱀처럼 유연하게 그의 팔 아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이 그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한 손은 손목을, 다른 한 손은 팔꿈치 위쪽 삼두근을.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감과 동시에 그의 팔을 어깨 위로 꺾어 올렸다. 완벽한 암바 기술이었다. 황철민의 입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깨 관절이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one do half. one do half. 황철민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차유진은 그의 등 위로 올라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한쪽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가볍게 눌렀다. 제압.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한 명은 옆구리를, 한 명은 발목을, 그리고 우두머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먼지 나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차유진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거구의 남자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사냥을 끝낸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었다. 흰색 블라우스에는 작은 구김 하나 없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황철민이 처음 달려든 순간부터 그가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까지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5초였다. 사무실에는 오직 깡패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직원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입을 벌린 채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팀장님. 그의 머릿속에서 알파걸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그런 평범한 단어로 형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사무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45 그늘.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직원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3명의 불청객은 이제 바닥에 널브러진 무력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 어린 신음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생생한 소리였다. 모든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보다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남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른 채 조금의 미동도 없는 자세로 앉아 있는 여자. 차유진 팀장. 아니,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이전과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차유진 중령이었다. 황철민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 관절이 뽑혀 나갈 듯한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력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릎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그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는 절대적인 통제력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산에 깔린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차유진은 주변의 시선이나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신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착하게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황철민의 등을 누르고 있던 무릎은 그대로 둔 채 그의 팔을 꺾고 있던 손을 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슬랙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숙련된 몸짓이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지 않았다. 화면을 켜자마자 즐겨찾기에 등록된 첫 번째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짧은 연결음이 한두 번 울리고 곧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유진은 지극히 사무적인 하지만 그 안에서 미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느껴지는 톤으로 입을 열었다. 선배, 저 유진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선배라는 호칭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황철민의 귀가 움찔했다. 저건 경찰서에 전화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너무나 사적이고 동시에 너무나 전문적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로 옮긴 회사 사무실인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무언가 묻는 듯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상황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장교처럼 건조하고 명료했다. 금융, 파이낸스 소속이라는 자들입니다. 그 순간 황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금융 파이낸스, 그들의 조직 이름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아는 거지?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네, 총 3명입니다. 일단 제가 제압은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압은 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쓰러뜨린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하고 있었다. 네, 선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할서 쪽 말고요. 선배 쪽에서 직접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업계, 뿌리까지 한번 제대로 정리할 기회인 것 같아서요. 황철민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관할서 쪽 말고 선배 쪽에서 직접. 그 말의 의미를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서 처리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본청 혹은 그 이상의 단위, 조직폭력배를 전담으로 다루는 광역수사대나 특수수사과를 움직이겠다는 소리였다. 뿌리까지 한번 제대로 정리할 기회. 그 말은 단순한 체포가 아닌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덜미를 누르는 무릎의 압력이 미세하게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그의 모든 움직임은 봉쇄되었다. 차유진은 담담하게 사무실 주소를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비게이션 음성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깍크. 통화가 끝났다. 차유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바닥에 처박힌 황철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생명 활동이 정지된 것 같은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황철민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차갑고 어두운 취조실, 두꺼운 수사 서류, 그리고 수년간 햇빛을 보지 못할 차가운 감옥.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싸움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였고, 자신은 그 기계의 톱니바퀴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녀의 전화 한 통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분쇄해버릴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였다. 이제 곧 손님이 올 겁니다. 차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렸다. 얌전히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당신의 형량이 몇 년 더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차유진은 그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압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처리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책상 쪽으로 걸어가려다 문득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김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희미한 감정의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부하 직원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한 미미한 미안함이었을 것이다. 김민준 씨. 네, 팀장님. 김민준은 저도 모르게 군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괜찮으면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방금 전 것은 바닥에 쏟아버려서 그녀의 말에 얼어붙었던 사무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이 어떻게 정의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볼 일만 남아 있었다. 차유진의 통화가 끝난 후 사무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전의 공포에 질린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경외감과 현실 감각의 상실이 뒤섞인 숨막히는 고요함이었다. 직원들은 아무도 제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사무실 중앙에 널브러진 3명의 남자와 그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김민준이 건넨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 차유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김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건넸다. 그의 눈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팀장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살아있는 영웅이었다. 고마워요. 김민준 씨. 차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김민준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방금 전 3명의 남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분, 2분, 5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 일행은 더 이상 저항하거나 욕설을 내뱉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간간히 흘러나올 뿐.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히 황철민은 선배 쪽에서 직접 나와달라는 차유진의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웠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였다. 삐뽀삐뽀 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건물 밖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창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회사 건물 앞 로비에 멈춰선 것은 일반적인 경찰 순찰차가 아니었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2대와 경찰 마크가 있긴 하지만 일반 순찰차와는 위압감부터 다른 짙은 색으로 선팅된 승합차 한 대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잠시 후 사무실의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전의 불청객들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들은 67명 정도 되어 보였다. 대부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몸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날카롭게 단련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조직의 일부로 움직이는 데 익숙한 잘 훈련된 전문가들의 모습이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중년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건 현장을 지휘하며 새겨진 연륜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차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바닥에 쓰러진 황철민 일행을 둘러쌌다.
중년 남자는 차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차유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이 담긴 경례였다. 차중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박진석입니다. 광역수사대. 그 이름이 나오자 황철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동네 건달들 사이에서나 왕 노릇하던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독한 형사들만 모인다는 광역수사대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차유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그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하다는 듯이. 아닙니다. 박 팀장님,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연락 주셨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와야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박진석 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안위를 살피는 동시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황철민을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 한 거냐는 무언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 괜찮습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차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진석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처리해. 수사관 2명이 다가와 황철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어깨 관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에 작은 움직임에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황철민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황철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다른 수사관들도 나머지 2 부하를 능숙하게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모든 과정은 마치 기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황철민은 수사관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차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를 건드린 것일까? 특수부대 중령 출신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광역수사대 팀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쩔쩔매는 상대라니.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세계를 엿본 것이다. 박진석 팀장은 부하들에게 범인들을 인계하고 다시 차유진에게 다가왔다. 중령님 말씀대로 이놈들뿐만 아니라 금융 파이낸스 전체를 목표로 수사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주시하고 있던 놈들인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이런 부류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박 팀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경례한 뒤 부하들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이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의 의미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포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를 목격한 데서 오는 현실감 없는 충격과 절대적인 경외심이었다. 직원들은 이제야 비로소 차유진이라는 인물의 진짜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일 잘하는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던 수호자였고
그녀의 힘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광역수사대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사무실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정적은 이전의 그 어떤 침묵과도 달랐다. 공포도 어색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모든 것이 재정이 된 세계를 마주한 이들의 경외심 어린 침묵이었다. 바닥에는 여전히 격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구둣발의 긋긴 자국, 쏟아진 물이 마르며 남긴 얼룩.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직원들의 뇌리에 각인된 기억이었다. 평범한 동료, 혹은 조금은 어렵고 냉철했던 상사가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방금 전까지 괴물들이 섰던 로비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차유진.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그 평온함을 평범함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저 고요함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과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를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숨 막히는 정적을 처음으로 깬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차유진에게 다가가 자신도 모르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팀장님. 아, 아니, 중령님. 의십니까? 그는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팀장이라는 호칭은 너무나 평범했고, 중령이라는 계급은 이 사무실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차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차분한 팀장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김민준 씨. 그리고 그냥 팀장이라고 불러요. 여긴 군대가 아니니까.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김민준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 다른 직원 몇 명의 부축을 받으며 박 기사가 다가왔다. 그는 아까 밀쳐졌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앞에 서서 거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아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차유진은 들고 있던 컵을 책상에 내려놓고 박 기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흐트러진 경비원 제복 옷깃을 손수 바로잡아 주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정중했다. 아닙니다. 기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전 괜찮고 말고요. 박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방금 전 괴물들을 쓰러뜨리던 전사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차유진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절전 모드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까 그 소동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작업하고 있던 분기별 전략 보고서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타닥, 타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무용담이나 화려한 액션보다도 더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에게 방금 전의 일은 그저 처리해야 할 돌발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의 본업은 여전히 이 회사의 팀장이며 그녀의 임무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 철저한 공과 사의 구분, 자신의 본분에 대한 완벽한 집중력,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중령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임을 모두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의 그 평온한 모습에 얼어붙어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일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두 힐끔힐끔 경외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팀장을 훔쳐볼 뿐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감. 그녀가 있는 한,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무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바로 그때 대표이사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올 용기를 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먼저 직원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직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분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영웅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다. 이 대표는 마침내 결심한 듯 차유진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차 팀장. 아니, 차 중령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한 회사의 대표라는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유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대표님, 네, 이번 일은 제게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시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대표님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녀의 말은 질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직원을 보호하려는 리더의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제게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차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다시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고요한 영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시작된 평화로운 일상과 결코 잊지 못할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리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하 1층 제3 취조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사방은 방음 처리가 된 칙칙한 회색 벽으로 막혀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어떠한 감정도 없이 서늘한 백색 광을 내리쬐고 있었다. 널찍한 철제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 이곳은 세상의 모든 오만함과 거짓말이 발가벗겨지는 진실의 도살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황철민은 책상의 한쪽 손이 수갑으로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용 문신도 위압적이던 덩치도 이 차가운 공간 안에서는 그저 초라할 뿐이었다. 응급처치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욱신거리는 어깨의 통증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지독한 불안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다. 맞은편에는 박진석 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묵묵히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가 넘어가는 사락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황철민의 숨통을 조여왔다. 동네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의 눈빛처럼 상대를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황철민, 나이 42세, 본명 황철민, 금융 파이낸스 행동대장, 별명은 불독. 맞나? 박 팀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맞소. 황철민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직 그의 내면에는 길거리의 왕으로 군림하던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최대한 위축되지 않은 척 허리를 폈다. 오늘 오후 3시경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넥스트젠 테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다. 업무 방해, 기물 파손, 위협, 직원 폭행 및 협박. 내가 아는 혐의는 이건데 더 있나? 폭행은 오해요.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황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한 폭행 시비로 몰고 가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 박진석 팀장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지막 서류 페이지를 넘기고는 두꺼운 서류철을 탁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황철민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오해라. 박 팀장은 조소를 머금은 채 중얼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보드마커를 집어들고 중앙에 또박또박 세 글자를 썼다. 자, 유, 진. 그 이름을 보자 황철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황철민 씨. 박 팀장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난기나 비꼼이 아닌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정말로 모르는 건가? 황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방금 닫았던 서류철을 그의 앞으로 툭 던졌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군 인사기록 조회 결과라는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었다. 네가 오늘 계집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 내가 멱살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박 팀장은 손가락으로 서류 표지를 툭툭 쳤다.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황철민의 눈이 흔들렸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 UDT, SEAL 전 과정 수료. 그 유명한 지옥줄을 남자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버텨낸 유일한 여자다. 내 놈 같은 것들은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릴 훈련이지. 박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전설에 대한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최연소 작전팀장. 해적들한테 피랍된 인질들을 총알이 빗발치는 선상에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중동 비공개 분쟁 지역 파견. 대테러 작전 지휘. 네가 상상도 못할 지옥을 수십 번도 더 오가며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서류철 안에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다. 위장 크림을 바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 외국 특수부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 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인물은 사무실에서 보았던 단정한 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전쟁의 신과도 같았다. 네가 오늘 어깨 한번 잡아보려 했던 그 가녀린 팔. 그 팔로 20킬로가 넘는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를 행군하고 그 손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또 수많은 적들을 침묵시켰다. 박 팀장은 이제 황철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책상을 짚고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중령.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그게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수백 명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야. 저분 휘하에 있던 부대원들은 아침 식사 전에 너 같은 놈들 대여섯 명은 가볍게 반으로 접어버릴 수 있는 인간 병기들이라고. 그런 괴물들을 통솔하던 괴물 중에 괴물.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전략자산.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 같은 분이란 말이다. 황철민의 입이 해 벌어졌다. 그의 뇌는 정보 처리를 포기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영화 속 이야기였다. 하지만 박진석이라는 광역수사대 베테랑 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상대로 박 팀장의 목소리가 경멸과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다. 내 놈이 뭐라고 했지? 여자는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몸뚱이에 새겨주겠다고. 황철민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황철민 씨, 네가 오늘 살아있는 건 순전히 차중령님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너 같은 길거리 양아치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도록 훈련받은 진짜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만약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넌 지금쯤 이 취조실이 아니라 싸늘한 부검대 위에 누워 있었을 거야.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박 팀장은 최종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이 사건, 이제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네가 국보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 놈의 조직, 금융 파이낸스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릴 거다. 장부, 계좌, 조직원, 한 놈도 남김없이 내 사장은 물론이고 그 윗선까지 전부. 앞으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조폭 행세하며 사는 놈들은 씨가 마를 줄 알아. 자,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황철민의 입에서 애원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흘러내렸다. 오만함의 껍데기가 완전히 깨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비참하고 나약한 본성이 드러났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팀장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 그 말은 가서 판사한테나 해. 그는 황철민에게서 등을 돌려 취조실 문으로 향했다. 넌 그냥 싸움 잘하는 여자를 얕본 게 아니야. 넌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이 한심한 새끼야. 철컥
취조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황철민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렬했던 그날의 사건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넥스트젠 테크 사무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는 다시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질감은 이전과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평화가 아니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 위에 세워진 단단하고 성숙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차유진 팀장. 그녀는 사건 이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단정한 복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과 똑같이 팀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날카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절대적인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살짝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오탈자를 확인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순수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사건은 회사 내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 그날의 일을 소곤거렸다. 45초의 전설, 불독을 제압한 여신, 살아있는 인간 병기, 우리 팀장님, 누군가 장난삼아 붙인 별명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녹아 있었다. 특히 김민준에게 차유진은 이제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려운 알파걸 상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일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운 스승이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수호자였다. 그는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굳건한 사람이 회사의 분위기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전 직원 앞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무엇보다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복지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차유진의 말처럼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행동 하나가 무너져가던 회사의 리더십을 바로 세운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나른한 휴식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쭈뼛거리며 차유진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내린 드립 커피가 들려 있었다. 팀장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던 차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김민준 씨. 무슨 일이죠? 아, 그게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김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유진은 잠시 그와 그의 뒤에 서 있는 팀원들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김민주는 용기를 냈다. 이것은 그가 며칠 동안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망설였던 질문이었다. 팀장님, 혹시 아주 잠깐만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뭐 하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뭐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방법 같은 거요.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팀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차유진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귀찮아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불쾌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차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김민준의 간절한 눈빛과 다른 직원들의 기대 어린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좋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여기서요. 네. 지금 여기서 휴게 공간으로 가죠. 그녀의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전략기획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직원들까지 모두 호기심에 찬 눈으로 휴게 공간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즉석 호신술 교실이 열린 것이다. 차유진은 모여든 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군대의 교관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교의 친절한 선배처럼 부드럽고 차분했다. 여러분, 호신술은 상대를 때려 눕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앞으로 불렀다. 김민준 씨, 내 손목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있는 힘껏. 김민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았다. 더 세게요. 당신이 그날의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김민준이 마침내 두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건장한 20대 남성이었다. 웬만한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힘으로 손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차유진은 자신의 팔을 뒤로 당기는 신용을 했다. 당연히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힘으로 맞서는 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대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상대의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 사이. 이 공간이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내 손을 빼내는 게 아니라 내 팔꿈치를 상대의 약한 지점 쪽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몸 전체에 체중을 싣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범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빼는 대신 몸을 살짝 틀며 팔꿈치를 김민준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을 향해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준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그녀의 손목이 마치 미꾸라지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간단하고 허무해서 그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사무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여러분도 옆 사람과 함께 따라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힘이 아니라 방향과 체중입니다. 그날 오후 넥스트젠 테크 사무실의 휴게 공간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진지한 연습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손목을 잡아주며 차유진이 가르쳐준 원리를 익히려 했었다. 차유진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자세를 교정해주고 부드럽게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던 그녀는 이제 안전한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지키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지킨다는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곳에서 군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의미의 평화와 보람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며 사무실 안으로 길고 따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황금빛 햇살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차유진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의 든든한 팀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선택한 가장 위대한 임무였다. 나레이션. 진정한 강함은 거친 목소리나 위협적인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규율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차유진 팀장의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조용한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